그러다 둘이 싸우면 어떡하려고. 둘이 싸우면 구경할 거예요. 알겠지? 누구? 유글레나? 안녕. 유글레나 안녕. 자, 그러면 자 조용. 이제 5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 빠르게 교과서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개체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개체군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지역의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고, 여러 개체군이 모여 사는 것을 군집이라고 하고, 군집의 환경까지 고려하면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생물적 요인의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지게 되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건 생산자, 그 다음에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려 하는 것을 소비자, 분해하는 것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빛, 공기, 온도, 물, 토양 등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개체군의 특성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일단 개체군의 밀도예요. 밀도는 뭐분의 뭐? 면적분의 개체수. 그치, 면적 또는 공간분의 개체수입니다. 이 개체수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그렇죠. 출생과 이입, 사망과 이출이고,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출생과 사망이에요. 그 다음 개체군의 밀도를 개체군의 크기라고도 하고, 개체군의 밀도가 크면 개체군의 크기가 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자, 개체군의 생장. 자, 개체군 내 개체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생장이라고 하고, 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환경 요인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개체군은 계속 생장해서 J자 모양의 생장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얘가 이론상의 생장 곡선이고, 이론상 생장 곡선은 환경 저항이 없을 때 개체군이 생장하는 거고, 환경 저항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환경 저항에서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저항에는 먹이, 제한된 서식 공간, 질병, 포식자, 산소 부족 등이 있고,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환경 수용력도 변하게 돼요. 알겠나요? 네. 자, 이제 개체군의 생장 곡선 그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구리밥 들어봤나요? 네. 해봤죠? 네.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다 있었으니까 pH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pH도 환경 저항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그래서 환경 저항이 바뀌면 환경 수용력도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개체군의 생존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 2형, 3형이 있고, 대형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1형, 그 다음에 어패류는 3형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 곡선은 무엇이냐?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같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그냥 뭐 수명이 1살이든 100살이든 전부 다 100살로 뒀을 때 얼마나 죽냐 사냐 이거를 본 겁니다. 1형 같은 경우에 초기에 사망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고, 후기로 갈수록 높아지게 되고, 3형은 초반에 높고 나중에는 낮아지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해당해요? 1형. 몇 형이야? 1형입니다. 그 다음 얘가 그 히드라예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맨눈으로 보면 거의 보일랑 말랑하고,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보이게 됩니다. 얘 코끼리는 인도 코끼리일까요? 아프리카 코끼리일까요? 인도 코끼리. 차이점이 뭘까요? 인도 코끼리랑 아프리카 뿔이 있나요? 상아 아니야, 상아. 네, 상아죠. 얘는 어금니입니다. 귀의 크기가 인도 코끼리는 요만하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엄청 커요. 오, 아프리카도. 아무튼 이렇게 됐고, 개체군의 생존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그려봤는데, 생존율이 0이었다가 7을 되니까 100%에서 1.5로 확 감소했습니다. 얘는 몇 형이에요? 3형. 그렇죠, 3형이죠. 자, 그 다음 개체군의 연령 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생식 전 생식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이고, 얘네들의 비율에 따라서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발전형,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아서 앞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커질 거고,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고, 쇠퇴형 같은 경우에는 생식 전 연령층이 적어가지고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라고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1985년 선생님이 1980년 80 몇 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여기였겠죠. 그 다음에 2000년 됐고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우리 나이대잖아. 그러면 대학 입학생들도 줄어들겠지. 그러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여러분들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대학 정원수가 있잖아. 제 선생님. 근데 대학 정원수가 있는데 고3의 숫자는 감소한단 말이지. 그 확률적으로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장점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세태형에서 맞잖아. 여기 애들이 다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대학 경쟁률이 엄청 셀 거란 말이지. 근데 경쟁률이 정원이 일정한데 고3의 숫자가 줄어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 스카이를 가고 싶어. 그럼 내 위에 있는 애들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가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뽑는 거잖아.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나라 세태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환경 요인은 영양염류, 빛의 세기, 수온인 거고, 겨울철에는 영양염류의 양이 많지만 빛의 세기와 수온이 낮아가지고 이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지만 봄에 증가하는 이유는 영양염류는 충분하고 빛의 세기와 수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늦봄 정도에는 개체수가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영양염류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인 거고, 여름에 돌말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양염류, 빛의 세기와 수온은 충분한데 영양염류의 양이 작기 때문인 거고, 요 사이에 초가을쯤에 살짝 증가하는 이유는 영양염류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인 거고, 가을에 영양염류는 많아지지만 수온과 빛의 세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을에는 개체수가 또 증가하지 못해요. 얘가 조류라고 합니다. 돌말, 조류의 일종으로 얘가 많아지면 적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인데, 붉은색과 파란색과 붉은색 중에 누가 포식자예요? 빨간색. 그 다음 얘가 피식자죠. 개체수가 많은 게 먹이가 될 거고 적은 게 먹는 애들이 될 거고, 변화를 따라가는 게 또 이제 먹는 애들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몇 년을 주기로 증감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개체군의 상호작용. 어떤 상호작용하고 있을까 얘네들은? 그쵸? 경쟁하고 오씨. 리더 정하는. 그치. 얘가 이기는 것 같죠? 누가 봐도. 지금 태클 걸리고 발로 치고 있고 물려고 하고 있고 아야 이러고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비웃지 마세요. 알겠죠? 왜? 왜 선생님 부끄러워? 자 볼게요. 개체군의 상호작용. 자, 어떤 것들이냐, 텃세, 순위제, 그 다음 리더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가족생활 등이 있습니다. 지금 텃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위제는 힘의 세기로 정하는 거고, 리더제는 한 명이 리더인 거고 나머지는 다 순위가 같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각 역할에 따라서 이제 몸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족생활, 혈연관계인 애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가족생활이라고 하고,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해 주면 됩니다. 왜냐면 코끼리는 리더제도 하면서 맞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보면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 보도록 할게요. 군집은 개체 군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생산자는 1차 소비자한테 먹히고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한테 먹혀요. 그리고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먹이 사슬. 그래서 얘네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군이 차지하는 이제 서식 공간이나 먹이 관계를 다 합친 것을 생태적 지위라고 하고,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다른 말로 서식지 지위라고도 합니다. 서식지 지위. 얘네들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적 지위, 먹이 지위 혹은 공간 지위가 겹치게 되면 얘네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산림은 몇 개의 수직적인 층상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게 되면 교목층, 악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선태층, 지중층. 빛의 세기는 여기에는 이제 빛이 많다가 숲의 내부로 들어올수록 감소하게 되고 교목층부터 악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은 주로 광합성층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선태층에는 분해자들이 있고 곤충 등이 서식하고 지중층에는 두더지, 지렁이와 같은 동물과 분해자, 균류, 세균 등이 많이 서식합니다. 두더지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언제 왔습니까? 지하철 막 거기 그 나오는 쪽에서. 아 진짜 그냥 쥐가 아니라 두더지야? 네. 그렇구나. 선생님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농작물의 뿌리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시골에서는 약간 해로운 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아무튼 볼게요. 자, 산림의 교목층 잘하고 가장 많은 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할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개체를 우점종이라고 하고 우점종은 방영구법을 통해 가지고 중요치를 구하면 됩니다.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했었고 그 다음에 개체수가 가장 적은 종은 희소종, 군집에서 발견된 군집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영구법은 2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림 하나만 딱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가 방영구인 거고 그치 동시에 여러 개 있으면 얘가 하나가 방영구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2가지 방법 다 알고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그냥 접근해 주면 되고 선생님이 왜 2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좀 더 공부해가지고 언젠간 또 알아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내년에 대학원 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 선생님이 인스타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세요. 선생님 복 많이 비우는데 무슨 일이죠? 그러면 안 돼요. 뭐 아직 너 약간 비꼬는데 그치? 지금 우리보다 아직 생기부 안 썼습니다. 발표 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발표 안 한 사람들. 자 이제 군집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림, 초원, 사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태 분포에서는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로 나누어지게 되고 수평 분포 같은 경우에는 위도에 따라서는 기온이 높고 여기가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이제 강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애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 다음에 한라산의 이제 수직 분포인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뭐가 낮아져요? 온도. 그쵸. 여기서 중요한 팩터는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독 화렵수, 낙엽 화렵수, 혼합 침엽수, 관목대 순으로 나타나게 되고 항상 녹색인 잎이 넓은 나무, 낙엽이 떨어진 잎이 넓은 나무, 그 침엽수랑 낙엽 혼합수림이 같이 있는 혼합림. 그 다음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춥기 때문에 교목이 이제 높게 자라지 못해가지고 눈높이 정도로 자라는 관목대가 있습니다. 한라산 가본 사람 있나요? 아니요. 꼭 가보세요. 알겠죠? 왜? 선생님 피드로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선생님이 이번 한라산 올라갔던 이유도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보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선생님 피드로 보셨어요. 아 선생님 인스타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지만 부끄럽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식물 군집의 천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집의 종 구성이 이제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을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천이에서 첫 번째 천이를 시작하는 식물을 개척자라고 하고 마지막에 안정된 군집의 상태를 극상이라고 합니다. 천이는 또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누어지게 되고 1차 천이는 토양이 없는 불모지, 용암대지 같은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차 천이는 2차 천이는 다 하고 조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대명사로 표현한 건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식물 군집이 있었다가 식물 군집이 뭐 산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이 있는 데부터 시작되는 게 2차 천이임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네. 맞아요. 자 볼게요. 그리고 1차 천이는 이제 보게 되면 건성천이와 이제 습성천이가 있습니다.
자, 천이 과정.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토양이 없다가 이제 지위류가 들어와가지고 토양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개척자라고 합니다. 미끼류가 자라고 뭐 풀들이 자라고 관목, 양수, 혼합, 음수림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습성천이는 빈 영양호에서 부영양호에서 마찬가지로 이끼 수번이 되고 이제 초원이 되면서 나머지는 앞에 있던 건성천이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건성천이와 습성천이 설명했고 2차 천이도 설명했습니다. 2차 천이 기존 식물 군집이 산불이나 산사태 등으로 불모지가 된 후 토양 내에 살아남은 종자나 뿌리 등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는 천이로 1차 천이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종간 경쟁, 분서,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 등이 있습니다. 자, 군집 내 상호작용이니까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일단 종간 경쟁 볼게요. 두 종을 따로 배양할 때랑 같이 배양할 때입니다. 같이 배양하니까 일단은 환경 수용력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환경 수용력이 뭐죠?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 얘는 여기 끝부분인데 얘는 감소했죠? 그 다음에 얘는 심지어 사라졌네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경쟁을 해가지고 한 개체군이 완전히 도태되어 사라지는 것을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분서는 생태적 지위의 변화인데 생태적 지위는 먹이와 서식지 혹은 공간지를 같이 포괄하는 개념인데 얘는 솔세라고 나와 있네요. 솔세에서는 이제 서식지가 분리가 된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예시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생 보게 되면 편리공생이랑 상리공생이 있습니다.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득을 얻고 나머지 쪽은 그치, 나머지 쪽은 해도 얻고 이득도 없는 거. 상리공생은 둘 다 이득을 얻는 거. 그래서 얘가 먹던 찌끄레기를 여기 빨판상어가 먹고, 얘는 뭐 피해도 뭐 이득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같이 서로 영향을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모는 A일까요, B일까요? A. 왜 A라고 생각하죠? B인 것 같아요. B인가요? 닮은 것 같아요. 돌이 있는 거였죠, 돌이. 돌이 파란색. 뭐가 다르지 얘는?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주변에 돌이가 있어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기생을 하는 생물을 기생충이라고 하고, 그다음 기생생물, 그다음 기생을 당하는 생물을 숙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해맑게 웃고 있지만 얘는 사실 가려워가지고 긁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개는 숙주이고 벼룩은 이제 기생생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생동물을 실제로 본 적 있나요? 노루 같은 거? 고양이. 야생 고양이. 너구리인가 나쁜 거. 너구리는 여러분들 물리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너구리가 침이 질질 흘리고 있으면 광견병에 걸린 거여가지고 그거 물리게 되면 우리가 병 걸려가지고 불치병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새 너구리가 많이 출몰하는 이유는 길고양이 밥을 주는데 그 밥을 너구리가 또 먹으러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구리 귀엽게 생겼지만 사실 수많은 병균을 가지고 있는 숙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가까이 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 제주도 가면 또 노루가 있어요. 노루 그 생태공원 거기 가게 되면 노루에다 이제 나뭇잎도 줄 수 있는데 노루의 귀 같은데 보게 되면 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하면 이제 빈대가 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생물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포식과 피식. 자, 잡아먹는 생물을 포식자, 먹이가 되는 것을 피식자라고 하고,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뭐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아프리카 초원의 치타와 톰슨가젤. 얘가 치타, 얘가 톰슨가젤이에요. 너를 꼭 잡아먹겠다는 표정과 잡히면 죽는다라는 긴장된 표정이 이렇게 있지요. 그러지 않니? 아니야? 맞잖아. 얘 지금 얘 잡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거고, 얘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가는 거고. 잘 찍지 않았나요? 네. 슬프기도 하고, 그치? 얘 입장에서는 슬프고 죽으면 슬픈 건데 못 먹으면 더 배고프니까 슬픈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군집 내 개체군 상호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경쟁, 한쪽이 플러스 한쪽은 이득도 해도 없으니까 얘는 뭐야? 편리공생. 그 다음에 나는 둘 다 이득 있으니까
상리 공생, 얘는 편리 공생. 그다음 얘는 기생, 포식과 피식도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거 저번에 다 했던 거고 여기 한 번씩 예시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공벌레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공처럼 됩니다. 톡 치면 떼굴떼굴 이렇게. 터트리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생명체 터트리는 순간 우린 재미로 터트리겠지만 얘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죽였다 치더라도 이제 커서 다 아니까 죽이면 안 돼요. 알겠죠? 공벌레 지면인데 일종으로 돌밑은 낙엽의 삶을 미워지게 공 모양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수염고래 다른 말로 대왕고래라고 하지요. 아무튼 눈이 너무 작을 것 같지 않니? 뭘 보고 사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눈이 너무 작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야각이 얼마나 넓을까? 180도인가? 입도 길어서 잘 안 보이는. 그치?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입 벌렸다가 닫는 거잖아. 그쵸? 그다음 여기 주름이 많은 이유는 이만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주름이 많은 곳은 펴지거나 이제 좁혀지거나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름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입술에 주름이 제일 많잖아요. 이거 입술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 면적이 변하니까. 얘도 크릴을 먹을 때 이만큼 커졌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름이 많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이긴 하지만 교과서 보면서 이런 거 안 보나요? 선생님 궁금한 얘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렇게. 따개비는 우리한테 기생하는 우리 교과서 상에서는 편리공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편리공생으로 알아두면 되고 따개비는 그냥 피부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래한테 네가 불편한 일이라고 물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편리공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다큐 같은 거 보게 되면 고래가 똑똑하니까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부비부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따개비를 떼준다고 합니다. 그 불편한가 봐요.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 상에서는 편리공생으로 나와 있으니까 편리공생으로 나눠 보면 되고 나중에 누가 고래랑 소통하게 되면 좀 불편한지 알아봐가지고 교과서를 좀 바꿔주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생태계에서의 에너지와 물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하게 됩니다. 자, 생산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되죠? 빛 에너지로 유기물을 만드는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유기물의 형태로 분해자나 이렇게 소비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는 각각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서 에너지는 흐르게 되고 물질은 생물권과 이제 환경을 서로 순환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에너지의 흐름 방금 설명한 대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화학 에너지는 먹이 사슬의 유기물을 따라 소비자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뭐 분해자도 마찬가지로 사체나 배설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에너지는 흐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있는 에너지가 모두 다 1차 소비자로 갑니까? 아니죠. 1차 소비자 있는 에너지가 전부 다 2차 소비자로 갑니까? 호흡으로 방출하고 먹히지 않는 건 사체나 배설물로 빠지기 때문에 일부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만 가고 여기에서도 일부만 가고 여기서 일부만 가니까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위 영향 단계부터 상위 영향 단계로 에너지 양, 개체수, 그 다음에 생체량을 상대적으로 위로 쌓아 올린 것들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은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정상적인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피라미드는 방금 설명한 대로 각 영양 단계에서 에너지 일부가 호흡으로 살아가는 데 사용되거나 사체와 배설물의 형태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만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결국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먹이 사슬의 영양 단계는 일반적으로 계속 무한히 연결되지 못하고 몇 단계로 제한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근데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적게 들어오니까 적은 만큼 더 효율적으로 쓴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 전부 다 이런 정상적인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설명했었고, 에너지 효율 구하는 거 다 구할 수 있겠지요?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만큼 다 나갑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합은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네.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이거 선생님 나눠주는 학습지, 부교재, 교과서에서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자꾸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하고 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2주 뒤에 시험입니다. 자, 총 생산량은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유기물의 총량을 총 생산량이라고 하고, 그 중에 생산자의 호흡량이 이만큼이고 생산자가 호흡한 걸 빼면 순 생산량이고, 순 생산량에서 피식량, 그 다음에 여기 고사, 낙엽량까지 합힌 거, 이걸 제외한 것들이 생장량입니다. 알겠나요? 할 수 있죠 우리? 자, 이제 물질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소 순환이랑 그 다음에 질소 순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탄소 순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들어옵니까? 방금 했는데 에너지 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광합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산자가 유기물을 만들면 소비자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들도 호흡을 통해 가지고 다 이산화탄소로 방출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화석연료의 연소도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자, 이제 질소의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고정, 질산화작용, 탈질산화작용, 아직 공부 안 했으면 잘 모르겠지만 공부하면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알겠죠? 공부 꼭 하세요. 자, 그럼 질소의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의 질소는 생명체가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균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한 질소 고정 작용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질소가 고정이 되거나, 혹은 공중 방전을 통해 가지고 대기 중의 질소가 질산 이온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질산 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이 생산자한테 들어가고, 생산자에서 단백질과 핵산 등 질소 화합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먹이 관계를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와서 이동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사체나 배설물 이런 것들이 다시 분해자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 질소 화합물들이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질산화 세균에 의한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되고, 다시 이렇게 흡수가 되거나, 혹은 그렇죠, 탈질산화 작용, 탈질산화 세균에 의한 탈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대기 중의 질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과 환경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데,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일시적으로 변해도 본인이 다시 먹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평형을 회복을 하는데, 1차 소비자가 증가했어요. 그 2차 소비자가 증가하고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는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해서 다시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지요? 네. 어렵지 않고 논리적 흐름을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소비자 증가하니까 얘를 먹이로 삼는 2차 소비자는 증가, 1차 소비자가 먹고 사는 생산자는 감소,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는 감소,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생산자는 증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카이바브 고원, 여기는 퓨마라고 했고, 우리 선생님이 수업했을 거나 이제 부교재에서는 늑대라고 했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때 사냥을 허가했더니 사슴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때 다시 감소한 이유는 사슴이 증가하면서 풀이 그렇죠,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약간 늘린 것 같아. 위아래. 그렇지 않니? 얼굴이 길어졌잖아. 다리도 똑같아요. 그치, 다리가 똑같아. 그래서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위로 늘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길어진 거야. 좀 더 똑같아요. 그치?
이게 변이가 있는데 각 객체마다 점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아무튼 생태계 평형 이렇게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선생님이 방금 이 사슴의 전박에 얘기했냐? 바로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 내에서의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로 한 종에서 얼마나 다양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변이가 다양하니까 환경이 변해도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의 멸종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 유전적 다양성 보세요. 꼬리의 길이가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보세요. 날개의 전무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전적 다양성을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교과서가 생각보다 디테일하죠 얘는.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여러 종이 있는가.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가 다양한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기린 보게 되면 뭐 털의 무늬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자, 환경 변화 유전적 다양성 방금 설명한 대로 품종을 하나만 재배하면 그 종의 질병에 걸리는 병이 걸리게 되면 다 사라질 수 있는데 여러 품종을 감자라는 종의 다양한 품종을 이렇게 심게 되면 얘가 사라지더라도 나머지 애들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얘가 감자가 말라 죽는 감자 마른 병이래요. 감자 불쌍해요. 감자가 말라서 죽고. 감자 마른 병균. 감자역. 그 뭐지? 문과생들 중에 그 뭐냐 세계사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일랜드의 대기근이 왜 왔는지 조사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없나요? Anyone?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가 있습니다. 종 풍부도가 뭐예요? 종의 그러니까 종 풍부도가 종의 풍부한 거 종의 숫자. 그다음 종 균등도는 종이 얼마나 균등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개의 생태계 비교했던 거 뭐 부교재랑 다 나왔던 기억나죠?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따져줘야 합니다. 종 풍부도와 종의 균등도. 자, 종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 이것도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이제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로 육상 생태계, 수 생태계 등이 있고 초원, 사막, 투운드라, 해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다 균일하게 좋아야지만 종이 멸종하지 않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생물 다양성의 가치, 생물 다양성,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왼쪽에선 쥐가 사라지더라도 얘가 사라지지 않죠? 개구리를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오른쪽에선 쥐가 사라지게 되면 매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생물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기후 생물 다양성 위기와 감소 원인. 깽깽이 풀이래요. 깽깽이 풀.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그쵸? 여러분 혹시 그지 깽깽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선생님 국민학교 때 쓰던 단어인데.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다행히 졸업할 때는 초등학교 졸업했고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나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 나한테 까불지 말라고? 뭐라고요? 소학교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다행히 국민학교였고 중간에 바뀌어서 이제 졸업은 초등학교로 졸업했어요. 국민학생 본 적 있나?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앞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까불지 마세요. 장난이에요. 자, 볼게요. 자, 얘는 인구 증가와 생물의 멸종인데 인구가 증가할수록 생물 종의 멸종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얘는 도도새인데 도도새는 날지 못해요. 그리고 포유류가 없던 이제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섬에서 사람과 함께 돼지, 원숭이, 쥐 등이 유입되고 얼마 되지 않아 멸종했는데 이 도도새 잡아먹기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10에서 20kg라는 얘기는 한 이만한 닭 사이즈인데 얘가 날지도 못하고 맛있어 보이잖아. 그럼 막 잡아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멸종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볼 수 없어요. 그건 어때요? 아마 복원하려면 얘 조직이 살아있으면 이 조직을 떼가지고 세포 분열시킨 다음에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그 세포에서 있던 체세포 핵을 집어넣고 전기충을 찍 가하면 얘가 세포 분열하고 얘를 뭐 어떤 계란 구조물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 넣어주게 되면 잘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궁금하면 생명과학 2나 1을 이제 전공하면 됩니다. 1 했잖아. 생명과학 2 선택하면 이거 배울 수 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들? 됐어요. 잘했습니다. 내년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일단 서식지가 있었을 때 이제 중앙과 가장자리가 있고 이렇게 단편화, 길이나 철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철도나 길에서 일정 지역까지는 또다시 가장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서식지 면적이 줄어드는데 중앙의 면적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중앙종의 면적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단편화가 일어날수록 피식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것도 다 설명했던 내용이지요? 네. 좋아요. 그 다음 여기 건너다니면서 로드킬도 많이 당하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불법 포획과 남획을 하면 안 되고 환경오염 시키면 안 되고 외래생물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다 설명했었죠? 네. 뉴트리아 내가 연못 들어가는 거 무섭지 않다, 쥐 무섭지 않다 그러면 내년부터 잡으러 가면 됩니다. 마리당 2, 3만원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예산을 받으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이야. 그러니까 마라탕 먹고 싶은데 그럼 요 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갖다 주면 마라탕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한 2만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생각엔 주식이나 코인 하는 것보다 얘네 잡는 게 훨씬 더 바로 소득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네. 주식 코인은 압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 관심이 없어도 한 번씩 듣고 이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는 한번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코인에 이렇게 왜냐면 코인 잘못해가지고 막 목숨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치?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면 한 번씩 찾아보고 사회 현상을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하고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 상식을 늘려줄 수 있어요. 자, 외래 생물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생물 다양성 보존과 대책.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 통로 설치하고 국립공원 지정하고 그 다음 핵심 종이라는 것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국제적 협약 그 다음에 국가적인 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복습은 다 끝났고 여러분들 이제 이 선생님이 나누어준 요 하얀색 종이랑 부교재랑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뭘 기준으로 하냐면 선생님이 이거 처음 하얀색 종이 나눠줄 때 뭐라 그랬냐면 부교재를 기준으로 하겠죠. 근데 결국 부교재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열심히 잘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을 때 선생님이 저번 주까지는 선생님한테 뭐 DM으로 물어보거나 카톡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해줬는데 이제부터 시험 기간이고 이 DM과 카톡은 선생님한테 뭐 마파를 하거나 혹은 내 번호를 아는 사람들만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DM과 카톡으로는 질문을 받지 않고 학교 내에서 있을 때 질문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막 저 극아이러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본인 메모장이나 카톡에 쓰고 나한테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발표할 사람 준비하고 발표 다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자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